이날련의 미디어 탈곡기 96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저는 미디어 교육팀 활동가 김봄빛날입니다. 네, 정책 모니터팀 팀장 맡고 있는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꾸벅,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돌아온 나만 알기 아쉬운 좋은 뉴스 플레이리스트 알아줘 뉴플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 혹은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최근에 어떤 뉴스를 가장 많이 듣고 계신가요? 저는 한국 사회 문제로 급부상한 건 아무래도 단연 학교 폭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매일같이 그 연예인 혹은 스포츠 선수의 과거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2021년 올해에만 좀 국한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스트롯2에 출연했다가 학교 폭력 가해자임이 밝혀져서 그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했던 가수 진달래 씨를 시작으로요. 지금 흥국생명 소속 배구 선수로 그 활동을 해왔던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선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는 피해자들이 다수 나왔고, 이후에 OK금융그룹의 송명근, 심경섭 배구 선수 등의 학교폭력 사실도 알려졌죠. 이외에도 지금 현재 여러 연예인 혹은 스포츠 선수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리고 사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리얼미터가 지난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여론조사인데, 조사 항목이 이렇습니다. 체육계 학교폭력 방지 차원에서 관련 선수들을 일벌백계로 처리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응답자의 70.1%가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여론조사 보면서 이런 여론조사는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인 것 같아서. 근데 이런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가 아니더라도 대체적인 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스포츠 선수들,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뿐만 아니라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네. 여론이.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대체적인 여론을 봤을 때에도 굉장히 분노 여론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임동준 팀장님 이런 여론조사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오늘 유명인들, 특히 스포츠 선수의 학교폭력 문제에 관련해서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좋은 기사들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다뤄보자 이렇게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근데 팀장님이 이제 또 기사를 찾아보면서 스포츠계에 만연한 그 폭력 문제로 좀 범위를 넓혀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유는? 이게 비단 이번에 불거진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스포츠계에 전반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깔려있는 형태의 문제로 보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2018년에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의 안우진 선수, 지금은 키움 히어로즈가 됐죠. 넥센 히어로즈 소속의 안우진 선수가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우진 선수가 실제로 징계를 받았고요. 경기를 제한당했어요. 징계를 받으면서. 50경기 정도 뛰지 못하게끔 제한이 됐고요. 국가대표 자격도 일정 기간 동안 박탈되는 형태로 문제가 벌어졌었죠. 근데 프로야구계에서 이 안우진 선수의 사건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공론화가 됐고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그럼 재발했느냐, 재발하지 않았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우진 이후에 프로야구계가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해서 제도를 바꿔서 문제가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단편적인 사례가 작년에 NC 다이노스가 김유성 선수를 지명을 했는데,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졌고,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NC 다이노스가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근데 이 김유성 선수의 사례는 안우진 선수의 사례보다 조금 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김유성 선수가 지명되기 한 2주 전쯤에 피해자 측에서 NC 다이노스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글을 올려서 이 선수가 학교폭력 가해자다, 이런 선수는 지명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NC 다이노스가 김유성 선수의 지명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물론 NC 다이노스가 인지했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보이나 NC 다이노스가 그대로 지명을 했고 결국은 지명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야구계에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이미 2번이나 있었던 거고요. 네. 단순히 이것만 있었느냐? 그럼 프로야구계의 문제, 프로배구계의 문제로 네. 국한시킬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게 2019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여러 차례 땄던 빙상에서 이승훈 선수의 네. 후배 폭력 사태가 네. 밝혀졌고 그리고 실제로 징계를 받아서 이승훈 선수가 1년간 자격 정지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비단 이 뭐 프로 야구계의 문제, 배구계의 문제로 칠 수 없고 빙상계에도 있고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건 작년에 있었던 트라이애슬론 선수 최석현 선수의 네. 사망 사건이었잖아요. 네. 이게 정말 뭐 특정 스포츠 혹은 뭐 특정 층, 특정 지역 이게 아니라 체육계, 스포츠계라는 곳에서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좀 이 이야기를 단순하게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 체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혹은 가혹행위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네, 이 이슈를 골라왔습니다. 이 이슈로 준비를 해주셨군요. 그래서 뭐 제가 이번 주, 그러니까 16일쯤인가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통과된 시점인데 이게 뭐 오늘 이야기할 그 체육계 만연한 폭력 문제하고 연결이 있는 지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지금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좋은 보도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텐데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학교 폭력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계에 있는 만연한 폭력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래도 이번에 특히 흥국생명 배구 선수 쌍둥이 배구 선수의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배구계 학교 폭력 고발 문제를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언론 보도에 대한 비평 중에서도 좀 소개하고 들어가면 좋을 보도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비평이라기보다는 이 학교폭력 사태가 연이어서 불거지고 있는데 그 사건들을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네. 내용을 다룬 보도였는데요. 네. 제가 가지고 온 보도는 미디어스에 실렸던 윤광은 칼럼니스트의 글인데 칼럼이군요. 배국의 학폭 미투가 가 닿아야 할 방향이라는 네.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사실 이 글을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그러니까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대중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에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근데 이걸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룬 글이었어요. 이 글은 전반적으로. 네. 근데 제가 읽다가 사실 이 글을 좀 소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네.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을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가십은 가해자의 악마화로 흐르기 쉽다. 가해자를 향한 비판과 그가 뒤늦게라도 대가를 치르는 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환경이 개인의 인성 결함으로 치환돼 버리는 함정을 지적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배구계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은 공교육 제도에서 분립된 엘리트 체육의 폐쇄적 환경, 체육계 내부에서 일찌감치 전승되는 군기 문화 등이 가해자들에게 폭력을 쓸 수 있는 힘이 되어줬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공론에서 소외되는 편향이 존재한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맥락에서 학교폭력이라는 게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도 볼 수 있는 거고 특히 스포츠계에서 이게 굉장히 만연하다라고 하는 건 스포츠계 내부에서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슈들이 소비되는 양상은 누군가 가해자다라는 게 밝혀지면 네. 그 가해자에 대한 엄청난 비난이 일고 그 비난이 일고 나서 분노 여론이 식으면 이 학교폭력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사라지는 형태. 맞아요. 이런 게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2018년, 19년, 네. 20년 이런 21년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등장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어떤 좋은 보도들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자 해서 이제 다른 보도들을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칼럼 우리 임동준 팀장님이 공유를 해주시고 나서 저도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스포츠에 좀 문외한이에요. 근데 제가 스포츠계 문외한인데 스포츠계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건 보통 이제 사고를 제가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중에 많은 게 또 학교 폭력이 있었고 또 근데 뭐 스포츠 선수뿐만이 아니라요. 그동안 어떤 유명인이 가해 사실이 있었다 이런 게 알려지고 나면은 당연히 이제 시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또 기사들이 엄청나게 양산이 됩니다. 그렇게 또 들끓고 나서 또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게 흐지부지 돼요. 뭐 그분이 가해자, 유명인 가해자가 뭐 사과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자숙을 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또 이제 다시 여론이 잠잠해지고
그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그런 만연한 폭력 문제는 뭐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그냥 개인의 어떤 잘못된 가해자의 하나의 문제로만 남고 또다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유명인 가해자가 나오고 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오는 사회 구조적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마지막 문단의 이 마지막 문장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일련의 사건을 가해자 개개인을 포함해 체육 분야 내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물론 학교 폭력 전반에 관해 경각심을 환기하고 초점을 맞추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게 굉장히 당연하면서도 지금 우리 언론에게 필요한 보도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스포츠계 폭력 문제로 좀 들어가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6월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의 최석현 선수가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이제 23살의 나이에 숨지고 이제서야 좀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당시 이 사실이 알려지고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초반부 말씀드렸던 지난 2월 16일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뭐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뭐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청와대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한 내용인데요. 사회 문제화된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내용 중에는 기존의 신고 상담 시설 외에 임시 보호 시설을 설치하고 영상 정보 처리기기 CCTV입니다. 네, 네. 그리고 과태료 등이 추가되는 등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즉시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저는 이 시행령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 이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런 식의 시행령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 최석현 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식으로 불리더라고요. 네, 최석현 선수로 인해서 개정된 법안이 나온 건데 최석현 선수로 인해서 법은 개정됐지만 실제로 최석현 선수의 사건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최석현 선수만의 이야기로 밝혀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쵸. 최석현 선수가 죽음을 선택한 뒤에 동료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다른 관계자들이 증언을 통해서 이 감독과 이 주장 선수와 그리고 팀 닥터로 네. 활동을 해왔던 사람과 그리고 다른 선배 선수들의 폭행이 있었다라는 게 드러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배경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추적을 한 보도입니다. 이 보도가, 지금 소개를 해주실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보도가 한겨레의 최석현 사건 그 후라는 보도였는데요. 이게 3편의 보도인데 이 당시에 최석현 선수의 피해를 증언해줬던 증인들 중에 이 사건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추적했던 보도예요. 그래서 보도가 사실 3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3가지 모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만 사람의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쫓겨난 자의 이야기고요. 네. 최석현 선수의 사건을 고발하고 나서 증언을 하고 나서 더 이상 체육계에 머무를 수 없는 상태에 그래서 쫓겨나게 된 케이스였고 두 번째는 남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석현 선수의 사건을 겪고도 여전히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트라이애슬론 선수로 네, 맞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담겼고 그리고 세 번째로 떠난 자인데 떠난 자는 말 그대로 그 선택을 통해서 네. 내가 더 이상 운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택으로 그만두게 된 경우였는데 사실 3가지 경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이라고 하면 저는 체육계 내에서 이런 폭력행위나 부당행위를 고발했을 때 그 고발이 단순히 사건으로 처리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해결을 할 생각들을 하지 이 사건을 고발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줄까 이 사건에 증언을 해준 사람들을 어떻게 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3명의 저는 이 사연에 등장하는 이 보도에 등장하는 네. 3분도 피해자라고 보거든요. 네. 다 3분 다 증언을 함께 해줬던 맞습니다. 인물인 거죠? 그래서 뭐 케이스를 설명을 해보자면 남겨진 선수의 경우에는 피해자였던 최석현 선수를 통해서 이 제도가 바뀌어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료였고 팀에서 의지가 돼줬던 최석현 선수를 잃은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였고 쫓겨난 선수의 경우에는 최석현 선수가 당했던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 팀에서 제외되거나 재계약에 실패하거나 혹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한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고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스포트라이트가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가해자 측에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혹은 다른 선배 선수들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맞은 거 아니냐 라면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이런 식의 일종의 저는 2차 피해가 발생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과정으로 인해서 사실 운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실뿐만 아니라 이 스포츠 폭력으로 인해서 선수 생활을 그만두게 된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행 행위가 네. 굉장한 심리적 트라우마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고 운동을 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사실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 빨리 시즌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사례도 이 보도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한겨레의 최숙현 사건 그 후 보도가 최숙현 사건에 대한 내용을 언론이 엄청나게 보도를 했지만 그 사이에 최숙현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다라면 충분히 더 담아낼 수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충실히 담아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은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저희가 앞에서 설명을 했던 그 미디어스 기사, 그 칼럼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한 번 여론이 끓고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오고 나서 뒷심을 발휘하지 않을 때 그때 벌어지는 이런 피해 상황, 결국 다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좀 그런 폐쇄적인 구조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부당한 사실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앞서 말씀하신 3명 중에 한 분은 평생을 본인이 몸담았던 스포츠계를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전 좀 이 기사를 함께 읽어보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굉장히 속이 상했었는데요. 지금 소개한 한겨레 기사 같은 경우는 곧 최숙현 선수와 그와 함께했던 동료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임동준 팀장님이 오늘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보도는 왜 이렇게 스포츠계 폭력, 폭력뿐만이 아니라 성폭력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가 만연할 수 있었고 계속될 수 있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100여 건의 사건 판결을 분석한 내용을 담은 보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추가로 가지고 온 보도 하나는 오마이뉴스의 그 코치 봐준 그 판결이라는 시리즈 보도, 연속 보도였는데요. 네. 이 보도가 앞서서 저희 봄빛날의 활동가가 얘기를 했지만 판결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특히 스포츠계에서 네. 일어났던 폭행, 성폭행 관련 성폭력 관련 사건들을 집중 분석한 결과였는데 분석 결과들이 물론 이 보도들 개별 보도들은 사례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판결이 굉장히 이상하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를 제가 하나만 딱 네.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사건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께서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게 가해자와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외하고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네, 저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가해자는 이른바 정신봉이라 불리는 길이 약 50에서 60cm의 나무 몽둥이를 항상 휴대하고 다녔다. 2013년 4월 14일 사건 발생 당일도 마찬가지였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엉덩이 부위를 약 20여 회 내리쳤다. 피해자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입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이 가해자의 범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드나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 몽둥이로 사람을 내리쳤다라는 거는 일반 폭행죄보다 더 중대하게 처벌받거든요. 당연하죠. 무기를 이용해서 폭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정신봉이라고요? 이름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붙여서 나무 몽둥이를 들고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사건이 스포츠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가해자는 고등학교 태권도부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피해자는 당연히 태권도부 학생이었고요. 네. 근데 이 학생한테 이런 식으로 엎드리게 한 이유가 단순히 지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운동 시간에 지각했다라는 이유로 엎드리게 한 뒤에 이 50에서 60cm 되는 몽둥이로 20여 회 폭력을 가한 거죠. 자, 그런데 이 폭력에 대해서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 재판장 김선희 재판장이 네. 판결을 한 결과인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재판장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체벌은 대상 학생에게 학습의 효과를 높여주고 질서가 유지된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가능성이 있다. 교사는 체벌을 효과적인 교육 방법의 하나로 여길 소지가 있다. 체벌 도구인 나무 몽둥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몇 년도라고요? 이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2013년도 4월 14일에 벌어졌던 일에 대한 판결이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읽고 정말 많이 놀랐는데
이런 판결을 재판부가 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재판부의 인식 안에서도 스포츠계 내에서는 이런 식의 폭행 행위가 훈육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재판장의 이 워딩은 심지어 이 대체적으로 체벌 자체를 교사의 교육 방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유사한 판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사실 무기잖아요. 나무 방망이가 됐건 뭐 무슨 몽둥이가 됐건 그게 일반 이 거리에서 만약에 1대1로 벌어진 개인 대 개인으로 벌어진 형태였다라 그런 폭행이었다라면 무기로 그냥 사람을 폭행한 거예요. 특수상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범죄에 대해서도 해당하는지 생각을 해볼 정도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앞에 스포츠계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그게 훈육이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인식인 거죠. 스포츠계가 아니건 스포츠계건 아니건 그건 사실 떼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몽둥이로 사람을 폭행했으면 그건 폭행죄죠. 그게 어떻게 스포츠계라고 해서 훈육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판결들이 굉장히 많고 이 판사들이 굉장히 뒤떨어진 사고방식, 뒤떨어진 인식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뭐 사례를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2013년도 경기도의 한 쇼트트랙 실업팀 코치가 가해자였던 사건입니다. 이 코치 같은 경우는 소속 선수한테 자세 교정 등의 명분으로 성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거예요. 수차례 저질렀고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훈련 중이던 11세 초등학생 선수의 바지와 속옷을 끌어내리는 등의 미성년자 강제추행도 저질렀습니다. 근데 1심 판결문에 이제 나온 내용이 뭐냐면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한테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재계약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문제 제기한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다시 고소를 한다던가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1심에서 나온 판결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집행유예 3년이 나왔다는 것도 1심에서 굉장히 분노했거든요. 근데 더 황당한 일이 2심에서 벌어집니다. 2심 항소심에 가서 가해자의 형량이 어떻게 되냐면 벌금 2천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어요. 왜요? 놀랐잖아요. 사실 저는 이게 왜 벌금 2천만 원으로 내려갈 일이지? 라고 해서 봤더니 오마이뉴스는 이 판결문에서 딱 한 단어에 주목했는데 성실이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성실? 네. 이게 2015년 9월 11일 서울고등법원 2심 이광만 재판장의 판결이었는데 워딩이 피고인은 국가대표 선수를 거쳐 감독으로서 성실하게 후배 선수들을 양성해왔고 이 사건은 대체로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을 하던 도중 발생한 것이며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훈련 중 자세 교정 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웃긴 게 그러니까 이 판결문에서 가해자의 피고인의 성실함이 이 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성실했기 때문에 감형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판결문 내용들이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은 가해자들을 굉장히 고려해주는 형태의 판결문들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선배 선수와 후배 선수 간의 폭력과 성폭력이 빈번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내렸던 실제 판결 중에 하나가 이 사이클계에서 났던 범죄였는데 선배 선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가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는 이게 지금 생업이고 이것만 일생 동안 해왔기 때문에 판결을 굉장히 형량을 높게 줄 경우에 이 일생이 망가질 수 있다. 일상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발언이 실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판결들이 재판부에서 자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히 구조적인 문제, 뭐 지도자와 선수와 혹은 선배와 후배 간의 수직적인 문화, 그리고 군기 문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사실 바로잡으려면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재판부의 인식만 이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 인식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실은 제가 임동준 팀장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분노해가지고 잠깐 잘랐어요. 제가 토하고 싶다고. 너무 재판부가 이렇게 뒤떨어진 판결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뒤떨어졌다라는 인식을 접했던 것 같아요. 뭐 예능, 방송이라든지 혹은 인터뷰 기사 같은 곳에서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 뭐 우스갯소리로 나 때는 그랬는데, 나 때는 정말 심했는데 지금은 참 많이 좋아졌다라는 식으로 그거를 군기 문화라는 단어로 포장을 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고, 그거를 다들 우스갯소리로 이제 소비를 하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뒤떨어진 인식이 따라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실은
다 설명해 주시진 않고 사례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셨지만 100여 건 이상의 판결을 가지고 오마이뉴스가 이제 시리즈 보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100건 이상은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엄청 많다라는. 전체 판결이 이제 100여 건이었기 때문에 100여 건 중에서 이런 충격적인 사례들을 오마이뉴스가 좀 뽑아낸 거겠죠. 네. 진짜 너무 화가 나네요. 제가 뉴즈의 레지스탕스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말 그대로 이 정도면은 이제 변역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짧게나마 이 체육회에 있었습니다. 진짜요? 다들 모르시겠지만 저 처음 알았어요. 긴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근데 체육회가 단순히 뭐 이런 엘리트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만 체육회가 아니고 뭐 체육학과라든지 관련된 유관 학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화가 엄청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겪어봤던 것도 유사했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있었을 당시에 그런 마찬가지의 가혹행위를 했던 뭐라고 해야 책임자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학회장. 네. 네. 학회장은 뭐 지금도 여전히 프로구단에서 잘 일을 하고 있다고 제가 전달 들었는데 뭐 하여튼 네. 학회장이라는 책임자가 그 고리를 전 끊을 수 있다라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닌 시절은 아니지만 제가 다니고 나서 네. 이후에 학회장이 변경된 이후에 그 가혹행위 문화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회장이 이런 가혹행위 문화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이 학회장에 취임한 이후에는 더 이상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문화가 없어도 되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금메달이 맞아야지, 맞으면서 해야지만 금메달이 나온다면 전 금메달을 딸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금메달이라고 불러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세상 어디에도 맞으면서 해야 하는 일은 없고요.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도 마찬가지지만 맞으면서 하는 건 그냥 일을 하면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가 있다라는 것 뿐이지 저는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혹은 뭐 성적을 내기 위한 것 성적을 내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폭력 행위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체육계 안에서 매우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좀 말 그대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처럼 레지스탕스가 이제는 나와야 하지 않나. 그리고 레지스탕스가 나오지 않더라도 체육계가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변화하지 않으면 체육 산업 자체가 저는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라도 바뀌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하나 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처음 시작할 때 개인 의견을 후에 말씀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 16일에 나왔던 네, 맞습니다. 그 시행령 개정안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쉽게 말해서 폭력 행위가 벌어졌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겠다. 네. 이런 법안은 정말 만들기 쉽습니다. 하기 쉬운 말이고요. 근데 진짜 해야 될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력 행위가 벌어진 이후에 피해자와 그리고 이 내부 고발자와 관련된 증언을 했던 증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로 이런 폭력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이 피해자가 쉽게 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시행령의 이런 관련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뭐 정치인이나 혹은 뭐 정부의 책임자나 이런 인물들도 거의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개정안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된 법안이 나올 때마다 그런 지점들을 살펴보거든요. 근데 그런 지점들이 늘 없었기 때문에 뭐 이번 개정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 앞으로의 미래가 밝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좀 여전히 좀 더 보완해야 할 지점이 분명 있는데 네. 좀 그런 이야기를 함께 좀 덧붙여 주신 것 같아요. 시작할 때 후에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꼭 물어봐야지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물어보고 끝났군요. 네, 실은 그 학폭 문제 오늘 그러니까 기사가 뉴스 면 특히 스포츠 면 들어가면 그냥 거진 다 지금 그 뉴스들로 도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마음으로 지금 뭐 배구계에서는 뭐 스포츠 선수들이 학교 폭력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게 알려졌을 때, 가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영구 제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뭐 단순히 배구 선수계에서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스포츠계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이고 어떻게 시스템을 마련해서 뭐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임동준 팀장님과 한번 이 이야기를 꼭 짚어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좀 함께 고민해볼 지점을 던져주는 보도들을 이야기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엔 또다시 또 우리 박채린 활동가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말해볼까요? 저 안녕하세요. 김봄빛날입니다. 네. 집에 가고 싶습니다. 네, 잘 나오네요. 네. 집에 가고 싶... 네, 잘 나오나요? 네, 잘 나오나요? 네. 팀장님 당연히 집에 가고 싶습니다 할 줄 알고 따라서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거 하셔서 살짝 민망했네.